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두 이름이죠. 우버와 그랩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그냥 차 부르고 음식 시키는 앱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회사가요. 각자 다른 대륙에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우버랑 또 동남아시아의 모든 것을 담으려는 그랩, 이 둘의 차이가 아주 흥미롭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기업의 사업 방식부터 뭐 재무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께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어디가 더 크다 이런 걸 넘어서요. 각 기업이 자기들이 처한 시장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랩의 슈퍼 앱이라는 거요. 이게 단순히 기능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의 사회, 문화 이런 거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슈퍼앱이요? 네. 우버의 글로벌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두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버 이야기부터 시작하시죠.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글로벌 플레이어. 그렇죠. 차량 공유는 물론이고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네. 인터브랜드 선정 100대 브랜드에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차 부른다, 이퀄 우버, 약간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사용자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억 8천만 명? 네, 1억 8천만?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1년 전 1억 5,600만 명에서 또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바로 그게 우버의 가장 큰 자산이면서 동시에 무기인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엄청난 사용자 기반하고 또 강력한 브랜드, 이걸 발판 삼아서 계속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확장해 나가는 거죠.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냥 기준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음 먹거리를 찾는달까요? 특히 그 미래 기술과의 접점에서 우버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하고 실제 사용자들, 이걸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우버는 자기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막 만들기보다는 여러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기 기술을 선보이고 실제 운행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이자 상용화 통로, 이런 역할을 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하, 플랫폼 역할이군요. 네.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진짜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플랫폼을 딱 쥐고 있는 게 엄청난 가치가 될 거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단순히 차량 중계를 넘어서 아예 모빌리티 생태계의 OS가 되려는 그런 야심이죠. 그렇군요. 이 글로벌 표준 플랫폼을 지향하는 우버. 근데 이거랑은 완전 반대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정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랩도 뭐 차량 공유, 배달 서비스, 심지어 자율주행 파트너십까지 우버랑 비슷한 사업을 하긴 하는데 핵심 전략은 역시 슈퍼앱, 이 한 단어겠죠. 네, 맞습니다. 슈퍼앱. 이게 그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우버가 특정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 공유나 배달 이런 거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랩은 특정 지역, 바로 동남아시아죠. 여기서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전체를 다 커버하는 만능 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능 앱이요? 네, 앱 하나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진짜 신기한 개념인데요. 그랩 앱 하나로 차 부르고 음식 시키는 건 뭐 기본이고 결제, 대출, 보험, 자산 관리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다 된다고요? 네, 다 됩니다.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은행 계좌 없는 분들도 많고 현금 거래도 꽤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 모바일 결제부터 금융까지 파고든다는 게 와, 진짜 흥미롭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랩의 슈퍼앱 전략이 동남아에서 먹히는 겁니다. 금융 인프라가 우리만큼 발달하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모바일로 일상적인 결제는 물론이고 소액 대출이나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아주 획기적으로 쉽게 만들어준 거죠. 사용자의 삶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제는 그랩 없이는 생활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그랩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지도 서비스인 그랩 맵스까지 운영한다면서요.
AI 기반으로 골목길이나 쇼핑몰 내부, 심지어 비포장도로까지 다 매핑을 해서 길 안내나 도착 시간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랩맵스. 이게 그냥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가 도시 환경이 되게 복잡하고 또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굉장히 힘든 아주 강력한 데이터 해자를 만든 거예요. 데이터 해자요? 네. 단순히 차 부르고 배달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그랩만의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배달기사나 운전기사분들 효율성 높이는 건 당연하고요. 사용자 경험 개선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와, 그러니까 외부 지도 API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플랫폼을 넘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그랩이 직접 구축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그랩이 그냥 외국계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이젠 현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야, 이렇게 사업 모델하고 전략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회사. 실제 재무 성적표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숫자들을 좀 볼까요? 일단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버 시가총액이 대략 2,050억 달러. 그랩은 260억 달러 수준. 네, 시총 기준으로 보면 우버가 그랩보다 거의 8배 가까이 크죠. 8배요? 네, 겉으로 보면 당연히 우버가 훨씬 큰 회사인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요.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그랩한테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위 룸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매출 성장률을 보면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는 좀 차당해 보이기도 해요. 그랩은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해서 16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 우버는 같은 기간 16% 성장한 24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어요. 네, 성장률 자체만 딱 놓고 보면 그랩이 더 빠르게 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익성,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냐 이걸 따져보면 상황이 확 달라지죠. 맞아요. 두 회사 다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현재 이익률만 딱 보면 우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죠? 2025년 상반기에 우버는 무려 31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어요. 순이익률로 치면 13%나 됩니다. 상당히 높죠. 13%요? 와. 반면에 같은 기간 그랩은 3천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수익률은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아, 2% 차이가 꽤 크네요. 수익 창출 능력에서는 우버가 확실히 앞서네요. 네, 물론 이 숫자들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버 순이익은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9배나 폭증했고요. 9배요? 네, 그랩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기간에 1억 8,400만 달러 손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아, 작년은 적자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랩의 수익성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돈 벌고 있냐라고 물으면 답은 명확하게 우버이고죠. 그렇군요. 이게 흑자 전환 자체가 최근 일이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그 PE 같은 전통적인 지표로는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네, 맞아요. P는 좀 그렇죠. 근데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 PS를 보면 또 이게 재밌어요. 우버의 PS 비율은 4.4배인데 그랩은 8.7배나 돼요. 네, 이 PS 비율, 이게 시장이 각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아, 그랩의 PS 비율이 우버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건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시장이 그랩의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기대감이 크군요. 그렇죠.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매출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 흐름 자체는 시기에 따라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지난 1년만 딱 보면 그랩 주가 상승률이 우버보다 좋았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이나 그랩이 상장한 2021년 이후 좀 더 길게 보면 우버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단기 모멘텀하고 장기 추세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죠. 어떤 시점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 경험이 크게 달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건 또 두 회사의 성장 스토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버.
우버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압도적인 규모와 사용자 기반, 그리고 현재 증명된 높은 수익성,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PS 기준이지만요. 이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으로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더해지고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죠. 반면에 그랩은 동남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정말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슈퍼앱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다각화된 사업 모델, 또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성장률, 이게 강점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좀 낮고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밸류에이션은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성을 좀 중시하고 검증된 수익 모델을 선호한다면 아무래도 우버 쪽을 보게 될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좀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역 특화 성장 스토리에 기반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랩 쪽을 더 눈여겨볼 수 있겠죠. 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버가 더 친숙하고 재무지표나 과거 실적 면에서도 동도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탠다드 플랫폼이라는 안정감이랄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랩이 보여주는 이 동남아시아 맞춤형 성장 전략, 이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냥 미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현지 시장의 피로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딱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이거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기회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미래의 알리바바, 나 동남아판 카카오를 발굴하는 그런 느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랩의 시가총액이 우버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 자체는 그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가능하죠. 네. 물론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수익선 개선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겠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버와 그랩, 이 두 거인의 정말 서로 다른 성공 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흥미로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여전히 우버가 더 익숙하고 현재로서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미래기술과의 연결고리, 이건 우버의 장기적인 가치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임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동남아시아라는 이 거대한 성장 엔진 위에서 슈퍼앱이라는 아주 독특한 무기를 갈고 닦고 있는 그랩의 잠재력,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그랩의 서비스는요,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서 현지인들의 삶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거든요. 물론 현재의 수익성이나 밸류에이션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의 그 역동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같은 기술 분야의 기업이라도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느 주식이 더 좋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어떻게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지 혹은 부딪히는지 이걸 관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두 기업의 행보를 지켜보시면서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랩처럼 특정 지역의 문화나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아주 극도로 세분화하고 현지화하는 전략, 이걸 초지역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전략과 우버처럼 잘 만들어진 하나의 모델을 전 세계에 비교적 동일하게 적용하는 글로벌 표준화 전략. 네. 미래의 성공적인 기술 플랫폼은 과연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각 지역의 특성이나 기술 발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공존하게 될지 아니면 결국 하나의 지배적인 모델로 수렴하게 될지 앞으로 펼쳐질 이 기술 경쟁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